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선 교수입니다. 산업경영공학부 학부 수업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인 select 함수를 중점적으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제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패키지는 누군가가 이제 R이라는 거는 오픈 소스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의 어떤 그 집단으로 묶어서 아카이브에 배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떠한 그 제작자가 원하는 조건 하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것이고요. 본 강의에서 사용을 하게 될 패키지의 이름은 dplyr 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이 dplyr 패키지는 데이터의 wrangl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분석의 목적의 형태에 맞도록 변형을 하거나 또는 그 추출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하는 내용, 그 방법론들을 다룸에 있어서 나중에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까지 가는 데이터 전처리의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배우는 이 패키지의 내용들, 데이터 랭글링의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제 습득을 해 놓으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의 형태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R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 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철학 또는 그 개념 자체는 뭐냐면 하나의 로우는 하나의 옵저베이션이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의 로우 자체는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하나의 로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은 변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핸들링, 인덱싱 관점에서 대괄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변수를 이제 접근할 때 스트링 표시를 이용해서 변수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사용하게 될 dplyr 패키지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필터링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다시 리오더링을 한다든지 또는 일정 부분의 데이터를 이렇게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dplyr 패키지를 통해서 이 챕터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베이스 R, 그러니까 dplyr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R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기본 명령어만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dplyr 패키지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코드가 깔끔해지고요,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매니지먼트 자체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서 배우는 dplyr 패키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dplyr 패키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 패키지 자체가 tabulated 데이터, tabular 데이터,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변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이제 내용 그 방법론 또는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직관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R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단에서는 C++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패키지를 실습을 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백엔드를 지원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외부 DB를 통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뭐 summarize나 mutate나 select나 filter와 같은 기능들, 그림과 색상과 행과 열의 개수를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eployr 패키지의 그 키가 되는 몇 가지의 그 명령어들 함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select라는 거는 컬럼을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들 또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컬럼 기준으로 셀렉트를 하는 것이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로우를 기준으로 관측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선택을 하는 함수인데 select는 컬럼을 선택하는 거, 필터는 로우를 선택하는 겁니다. arrang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를 다시 한번 리오더링을 해주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mutat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컬럼을 기존에 있던 컬럼으로부터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summarize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요약 통계량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summarize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따로 계산을 하고 싶을 때 group b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들은 하나씩 실제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eployr 패키지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그 공통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아규먼트 자체는 우선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select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인자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subsequent argument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컬럼 네임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을 했던 이 스트링 오퍼레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물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의 행은 관측치이고 하나의 열은 변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이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R 스크립트는 5-1의 data manipulation underbar select라는 것이고요. 우선 이 deploy R 패키지라는 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인스톨 패키지라는 거는 이 패키지를 인터넷이 이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아카이브에 패키지들이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아카이브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의 랩탑이나 PC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게 install.package라는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패키지에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의 library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이 library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필요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eployr 패키지가 부착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install.package라는 명령어는 물리적으로 파일들을 여러분들의 로컬 서버에 옮기는 작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library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탭 중에 패키지라는 탭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이 지금 현재 이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제 랩탑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입니다. 그런데 패키지가 제공하는 어떤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R 스크립트에서는 모든 패키지의 기능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패키지에 있는 기능들만 부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내가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라이브러리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deploy R 옆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detach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deactivation을 시키는 것이고요. 체크를 한번 더 하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empty cars라는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이 dplyr 패키지에서 연습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특정한 데이터 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들을 사용자가 직접 연습해 볼 수 있게 토이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크지 않은 데이터셋을 함께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 empty cars라는 데이터는 바로 그러한 용도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라인에 보면 데이터라는 명령을 통해서 패키지 자체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empty cars라는 이제 그 값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 라인 view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32개의 관측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인데 32개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아니, 행이 존재를 하고요. 11개의 변수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 한번 일곱 번째 라인의 head라는 명령어는 실질적으로 앞에 몇 건의 특정 개수에 해당하는 객체들, 관측치들을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는, 프린트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ques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자동차 이름을 알고 싶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이름을 지금 알려달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우선 해당하는 자동차의 실린더는 6개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 mile per gallon, mpg가 이제 mile per gallon인데, 그러니까 갤런당 몇 마일을 갈 수 있느냐, 이게 통계 이 도량형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를 이제 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연비가 되겠죠. 리터당 몇 킬로미터 가느냐인데 그게 결국은 갤런당 몇 마일 가느냐. 그런데 여기에서의 조건은 20 마일 퍼 갤런보다도 아래인 것. 자, 1갤런당 20 마일 미만으로 가는 자동차들의 이름, 모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dplyr 패키지가 없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우선 우리는 자동차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요. empty cars 모델이라는 그 변수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empty cars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row name, 그러니까 행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새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head empty cars를 한번 이제 쳐보면, 아까는 여기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CARB가 마지막 변수였는데 방금 우리가 한 작업에 의해서 행의 이름이 변수로 저장이 됨으로써 모델 자체가 오른쪽에 가장 마지막 컬럼에 모델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which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는 which 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이죠. empty cars라는 데이터에서 CYL이 실린더예요. 그래서 실린더는 6개 이하이고, 그 다음에 empty cars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mpg가 mile per gallon입니다. 이 mile per gallon이 20 미만인 거, 이걸 우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인덱스가 콘솔 창에다 한번 쳐보면 6, 10, 11, 30번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은, 문제에서의 질문의 요구사항은 거기에 대한 모델명이었기 때문에 empty cars 모델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네 가지의 이름, 차종들이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x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뭔가 필터라는 함수를 썼고요. empty cars라는 이 명령,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면 실린더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앞에서 인덱스 which 함수를 썼을 때는 empty car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string이라는 변수명을 명시적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쓰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 없이 바로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명을 접근했죠. 이거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x가 뭐가 나오냐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실린더의 개수는 6개 이하이면서 mile per gallon에 해당하는 값이 20보다 작은 것들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다시 무엇을 하느냐, select를 해가지고 모델명만 딱 잘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4가지의 모델이 나타납니다. 이걸 심지어 한 단계로 한 라인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select 한 다음에 이 x라는 것 대신에 이만큼이 이제 x가 되겠죠. 아까 앞서서 있었던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하면 결과물이 같아지고요.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거는 우선은 해석만 할게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empty cas로부터 이 표시가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예요. 양쪽에 그 퍼센트 표시 있고 오른쪽 이 화살표처럼 보이는 그 세모가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인데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앞선 조건을 받아서 결과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empty cars에서부터 필터링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select를 해서 모델명을 찾아내라. 결과물을 보여줬더니 앞과 같습니다. 자, 17번째 라인부터 26번째 라인은 dplyr 패키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기준으로는 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dplyr에서는 조금 더 이 R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존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연산을 빨리 하고자 티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조금 더 어드밴스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처리를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오리지널 데이터 프레임보다는 효율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올라와서 이 hflights라는 이 패키지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9번째 라인도 실행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3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hflights라는 거를 이렇게 불러오면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flights의 스트럭처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22만 7,496건의 관측치가 있고요. 아까 empty cars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지금 있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여만 건의 데이터가 있으면서 21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해당하는 비행기들이 언제 어디서 출발했고 도착했고 그 다음에 뭐 항공사는 뭐고 딜레이가 됐는지 딜레이가 됐다면 그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그 항공기에 대한 운항 정보를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한 22만여 건 이렇게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째 라인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 디멘전은 22만 7,496 by 2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35번째 라인은 여기 보는 것처럼 recommended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은 하지 마시고요. hflights의 헤드만 한번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팁을 형태로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가 데이터 프레임을 팁으로 바꾸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hflights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hflights2라는 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면 dplyr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만들었던 시점, 강의 자료 만들었던 시점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요거를 쓰라고 나와 있죠. as underbar tible이라는 걸 쓰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ibble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안 뜨죠.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들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명령어가 같은 기능인데 명령어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과거의 버전하고 호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과거 버전의 명령어를 받아들여 주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니까 경고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버전의 명령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1번째 glimpse라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데이터 프레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헤드의 명령어랑 비슷한 건데요. 일정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한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ow는 227,496개고 컬럼은 21개이면서 year, month, day of week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실행을 하면서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은 주로 select 함수, 이번 시간에는 select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select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컬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lect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우리가 킵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에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그 나머지 불필요한 데이터들 또는 불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요 select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lect를 한 다음에 hflights2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디고 항공사니까 항공편에 대한 데이터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걸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 44번째 라인을 보면 select 함수를 쓰고요. hflights2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리진이라는 변수 컬럼명,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앞글자 4개만 해서 dest라는 컬럼명만 우리가 지금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팁이 만들어지는데 227,496 by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컬럼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 자체는 새로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보시면 45번째 라인을 보시면 note that 해가지고 select 함수가 does not change the data fram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select를 한다라고 해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hflight2라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프레임이 변형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46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 hflight2라는 거에 대한 디멘전이 227,496 by 21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47번째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렇게 선택된 컬럼만을 가져다가 orig underbar dest라는 이 명령 객체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또는 새로운 팁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볼게요. 47번째 라인을 저장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orig underbar dest라는 팁이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변수가 두 개밖에 없지요. 아까는 원래는 21개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뽑았으니까 딱 두 개만 있고요. 디멘전을 계산해 보면 227,496 곱하기 2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빼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빼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럼 네임을 한번 이렇게 쫙 찍어 보면 이제 그 해당하는 컬럼 네임들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에서 year라는 변수와
months라는 변수와 unique carrier라는 변수를 빼고 나머지만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select라는 함수를 쓰되 여기에 앞에 지금 마이너스 표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제외가 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1번째 라인의 컬럼 네임을 한번 보면 총 21개의 변수명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year와 month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unique carrier를 한번 드랍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드랍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요 음수 표시이고요. 요 concate은 이제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들을 합쳐주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만 빼고 싶으면은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요 drop underbar h fly 2라는 데이터셋은 여기 보는 것처럼 22만 7,496 곱하기 18 그러니까 원래는 21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제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뭔가 좀 되게 단순해 보이고 굳이 이걸 가지고 패키지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select 함수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재밌는 기능을 한번 보자면 helper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원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정의하는 데 도와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dplyr은 여기는 오타이고요. 6개의 helper function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starts with, ends with, contains, matches, 그 다음에 num, range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정확하게 이름을 몰라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인데 그 변수가 무조건 X로 시작하게 되면 뒤에 글자가 뭐든지 상관없이 얘네들은 다 선택해라. 마찬가지로 ends with도 같은 개념이겠죠. contains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 해당하는 변수명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있는 것들은 다 뽑아내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7번째 라인을 통해서 hflight2라는 함수 데이터 팁을에 컬럼 네임을 우선 한번 이렇게 표시를 쫙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59번째 라인이 60번째 라인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변수를 선택하는데 D라는 글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컨솔 창을 보고 우리가 먼저 한번 결과를 유출을 해보자면 day of month, day of week, departure time 쭉 가다가 departure delay, destination, distance, 그다음에 diverted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만 딱 뽑히는지를 한번 볼게요. 6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총 7개의 변수가 뽑히는데 여기 보시면 day of week부터 마지막 변수까지 전부 대문자 D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나는 D로 시작하는 변수만을 뽑아낼 거야. 반대로 ends with는 다시 한번 보자면 컬럼 네임을 57번째 라인을 실행을 시켜서 컬럼 네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소문자 2로 끝나는 변수들이 보면 departure time, arrival time,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ir time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중에서 뒤에 2로 소문자 2로 끝나는 것만 뽑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2 해가지고 총 6개의 소문자 2로 끝나는 변수들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66번째 라인을 보자면 네 글자, 그러니까 time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변수들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지금 명시를 했는데 실제 실행을 같이 해보면 departure time, arrival time, actual elapsed time, air time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해당하는 선택되는 4개의 그 컬럼이 전부 타임으로 끝난다는 거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그러면은 또 다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컬럼 네임 다시 한번 찍어 놓고요. 60번째 라인은 뭐냐면 contains라는 이 함수는 중간에 어떠한 위치든 상관없이 소문자 n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뽑아내라. 그럼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onths가 있을 것이고요. day of months도 있을 것이고요. 소문자 n이니까 쭉 하면 이쪽으로 갔을 때 delay, departure, origin이 있을 것이고요. 소문자 n, dista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taxi in, 그 다음에 cancelled, cancellation code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총 10가지의 이제 변수가 나오는데 여기 months부터 해서 쭉 가서 제일 뒤에 one more variable 해서 cancellation code까지 지금 나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을 조금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dplyr에서의 이 helper, select에서의 helper 펑션이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어떤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컬럼 네임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을 할 때 그게 명확하게 존재할 경우에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72번째 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select 함수를 써서 hflight2라는 이 프레임에서 데이터 팁을해서 flight number와 distance와 cancelled와 갑자기 뜬금없이 필성이라는 그 변수명을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건 원래는 없는 변수예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필성이라는 컬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의 그 컬럼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싶다, 또는 그 중에서 겹치는 것 또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만 이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헬퍼 펑션인 oneof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flight number와 distance와 cancelled와 필성이라는 사용자가 지정한 4개의 변수들 중에서 만약에 걔네들 중에 변수명이 있으면 해당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없으면 그냥 스킵해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경고가 뜨긴 하는데 에러는 안 났죠. 결과물은 나옵니다. unknown columns에서 필성이라는 컬럼은 없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앞에 3개 flight number와 distance와 cancelled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컬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select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웹페이지 스크래핑을 이제 좀 배울 텐데요. 그때 이제 유용한 기능이기도 해서 눈여겨 봐주세요. 파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여기서는 verb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능들을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퍼센트 표시가 있고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게 신텍스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그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 라인의 아웃풋이, 그러니까 앞선 그 해당하는 아웃풋이, 앞선 부분의 아웃풋이 다음 라인에 인풋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end 조건으로서 교집합으로 이제 찾아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베이가 처음에 인풋이 되고요. 그 서베이를 통해서 필터라는 함수를 또는 이 기능을 적용을 했을 때 결과물이 다시 다음 단계의 select에 인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능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유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로 코드를 읽을 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워요. 예시로 한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예시는 뭐냐면 데스티네이션에 해당하는 그 값들 중에서 유니크한 것들만을 뽑아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유니크한 것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크한 것들에 해당하는 객체 수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휴스턴 공항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데스티네이션의 유니크한 개수를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같이 보면 요 하나씩 해보면 select 해가지고 H flights to에다가 destination만 이렇게 뽑아오면 이렇게 쭉 22만 7천 개 곱하기 하나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공항 코드, 세 자릿수의 공항 코드가 이렇게 쭉 나타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유니크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떼보면 이번에는 22만 7천 개가 아니라 116개로 줄었어요. 이건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공항 코드가 총 116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행의 개수를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는 이 nrow까지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국은 이 데이터셋에서 존재하는 목적지 공항 코드의 유니크한 개수는 116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79번째 라인을 읽기는 상당히 이제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직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이 돼요. 82번째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H fly to라는 팁으로부터 우선 데스티네이션만 셀렉션을 해요. 이거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그 데스티네이션만 선택한 거랑 똑같죠. 거기에다가 유니크라는 오퍼레이션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106개가 남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nrow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116개가 돼요. 79번째 라인하고 82번째 라인을 볼 때 보통의 이제 사람이라면 82번째 라인이 순차적으로 무엇을 했구나 어떻게 했구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9번째는 사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일 안쪽에서부터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니크까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nrow까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방식보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글 읽듯이 우리가 뭐 이렇게 산문이나 뭐 소설책이나 뭐 기사 읽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이해하기 쉽다, 직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무엇도 제공을 하냐면 요 유니크와 nrow라는 오퍼레이션을 두 개를 합치면 ndistinct라는 펑션 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위쪽은 3개인데 아래쪽은 2개죠. 왜냐면 유니크와 nrow가 결국은 ndistinct라는 함수로 합쳐져 버리면 116개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 객체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펑션 fy를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건 뭐냐면 x가 대상 객체가 되고요, y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이 돼서 이렇게 fx, y로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placeholder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마침표 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x 한 다음에 f y, 점 이렇게 하면 이게 없을 때는 비교를 해보면요, x 파이프 오퍼레이터 y를 하면 이렇게 fy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f x, y가 됐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한 다음에 요 플레이스홀더를 이렇게 딱 찍어주게 되면 요 x에다가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하고 fy, 점을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거는 fy, x가 돼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게 돼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소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플레이스홀더는 소개는 하지만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ratio라는 거는 펑션 xy인데 x를 y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1 한 다음에 파이프 오퍼레이터 ratio를 하면 펑션 1,2니까 1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0.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헷갈리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90번째 라인은 1 파이프 오퍼레이터 ratio 2, 한 다음에 점을 찍어 놓으면 펑션 1,2가 아니라 펑션 2,1이 돼요. 그러면은 2를 1로 나누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나옵니다. 분명히 x하고 y를 똑같은 값을 집어 넣었는데 위에 거는 0.5가 나오고 아래 거는 2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요 period, placeholder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89번째 라인을 똑같이 만들게 되려면 x랑 y를 바꿔줘야지만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첫 번째 꼭지인 select 함수와 거기에 대응 그 select 함수에 대한 내용과 파이프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세션 꼭지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